김경환 애널리스트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맞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패널 분들께도 조금 약간 양해 말씀드렸는데 저희 방송이 사실은 이제 애널리스트 분 오셔가지고 일방적으로 전달만 하면 서로 조금 지루할 수 있으니까 토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저희가 이렇게 주고받고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또 우리 각두기님 중국에 대한 관심도 많고 하시니까 또 우리 앞서서 2부에서 못했던 얘기들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각두기님 일단 좀 질문 좀 해주시죠. 이미 준비를 해오셨던 내용인데 생산자 물가지수하고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이제 간극 축소가 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간극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것 아닌가요? 줄어든다고 해도 그렇죠. 이 정도면? 네. 그러니까 이제 2021년에 생산자 물가 상승은 뭐 역대급이었고, 뭐 물론 이제 지난 10년 지켜보면은 중국 생산자 물가는 마이너스였던 구간이 더 많았습니다만, 팬데믹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줄곧 주장하는 거는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 공급을 많이 안 했다. 그러니까 공급 관련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었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가 튀기 쉬운 조건 하에서 팬데믹까지 터졌고, 아시는 대로 이제 중국 공장들은 엄청나게 팬데믹 때 바빴던 상황이다 보니까 출고 가격인 생산자 물가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이 구조적으로 높아진, 그러니까 줄어든 공급 축소 요인 때문에 아마 생산자 물가가 내년에 연말까지 신나게 떨어지겠지만 신난다는 개념 자체가 옛날이었으면 마이너스로 갈 텐데 올해도 아마 생산자 물가는 상과적으로 내려가긴 하겠습니다만 그 하단 자체가 플러스일 가능성이 좀 높다. 현지에서도 실제 올해 생산자 물가가 옛날 같았으면 올해 마이너스로 전망을 했을 텐데 왜냐면 작년이 뭐 8% 9%였으니까 근데 올해는 상당히 하단에 대해서 조금 높은 전망들을 좀 하고 있고 반면에 지금 생산자 물가하고 괴리가 있는 즉 전가되지 않고 있는 소비자 물가의 경우는 아시겠지만 돼지고기 가격이나 이런 사이클을 같이 타줘야 되는 것들이 구조적으로 이제 돈육 같은 가격들이 못 오른 요인도 있었고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거는 작년에도 그랬고 아마 올해도 중국은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로 세게 전가되기 어려운 게 소비자 물가 쪽에서 볼 수 있는 디맨드 즉 수요가 강하지 않아 보입니다. 강하지 않은 원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중국 소비자 물가의 상단이나 이런 거 예측을 할 때 보는 게 가처분 소득 증가율 같은 거 중국에서 보는데 제가 이제 그림 잠깐 6페이지라고 해서 조금 띄워놨고 이거는 아마 저희 같이 시청자들에게도 공유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는 이제 6페이지라고 된 부분의 왼쪽에 소비자 물가하고 중국 가처분 소득 증가율 회색선을 같이 그려놨는데 과거 2007년, 8년, 2011년에 소비자 물가랑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같이 이렇게 급등했던 시기가 있었고 올해의 경우는 한번 이렇게 급등했다 가처분 소득이 이제 급락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계산한 중국의 가처분 소득 증가율은 현재 성장률이 대충 4.9% 정도 3분기 나왔었는데 2%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보통 이럴 때는 소비자 물가가 많이 못 오릅니다. 그래서 아마 지적하신 생산자하고 소비자 물가의 갭은 올해 분명히 이제 상반기부터 줄어들긴 하겠으나 전체적으로 공급적인 요인이 베이스에 의해서 떨어지는 게 빠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소비자 물가가 빠르게 올라와서 갭이 메워지는 형태는 아닐 거기 때문에 이게 왜 저희가 설명을 길게 드리냐면 중국의 주도주를 결정할 때 작년의 경우는 생산자 물가랑 연동됐던 게 후방에 가깝고 에너지 소재에 가깝고 제조업에 가까웠고 반면에 이제 올해 소비자 물가가 만약에 오른다면 지금 많이 빠진 소비재나 중국의 홍콩을 대변되는 서비스업이 오르면 좋을 텐데 상단에 대한 기대치 자체를 좀 낮추는 상반기에 분명히 기술적으로는 오르겠지만 주도주가 여전히 소비재가 완전히 주도주로 나서기에는 부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 갭에 대해서는 뭐 인플레이션 얘기도 좀 드릴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중국이 생산자 물가로 이 소비자 물가로 전가되는 것들이 올해도 조금 지장을 받을 것 같긴 하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가처분 소득 즉 주머니에 있는 남은 돈이 없으니 소비 못하니 소비자 물가는 쉽게 못 올라올 것이고 그럼 소비재 관련 투자는 너무 떨어져서 반등을 할 수 있으나 이게 지속적 상승까지는 조금 만만치 않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난 몇 년 동안 저희 중국의 올해 이제 작년에 힘들게 했던 항소제약이라든지 마오타이라든지 음식료, 또 화장품, 면세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소비재잖아요. 소비주 1등주들.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올해 반등을 할 텐데 전체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 좋겠지만 그러기도 쉽지 않아 보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 조금 기술적인 반등 정도의 수준의
기대치는 좀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 진짜 요즘에 너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요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네. 또다시 사상 최고치 근처지 않습니까? 중국 기업도 이렇게 높은 운임지고 미국에다 팔면 지금 얼마나 지금 가격을 전가했는지 모르겠는데 생산자 물가지수 올랐죠. 원가 올랐죠. 물류비 올랐죠. 남습니까? 중국이요. 예, 남을까요? 이 상태에서 물건 팔아 미국에다 물건 팔아 아마 지금이 이게 5년 전, 7년 전에 중국 생산자 물가 마이너스일 때고 중국 수출 기업들이 약간 을의 위치일 때였으면 엄청나게 마진 스퀴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마진이 줄어들 거라서 뭐 망한 업체도 엄청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 구간에 중국이 버텼던 이유는 일단은 가격을 좀 양으로 커버를 좀 했죠. 그러니까 워낙 중국만한 공급망 있는 국가들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수출 주문이 좋았고, 네, 지금 동남아가 다 샷다운 했으니. 네네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수입하는 중국 가격 중에서 상승분, 뭐 특히 관세라든지 지금 이런 운임 같은 것들의 상승분에 대해서 대략 80~90%는 중국 수출 기업들이 갑이 돼서 전가를 하고 있다는 그 통계를 미국 쪽에서 발표를 했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게 관세 빨리 낮춰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저렇게 지금 표면적으로 이제 계속 이 명분은 계속 중국 외교나 여러 인권 갖고 싸우는 걸 보면 조금 늦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어쨌건 지금 중국 수출 기업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지금 수출도 그 환율도 굉장히 강하고 실질 환율도 강한 데다가 운임도 지금 계속 고공행진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 상반기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12월에도 잠깐 그런 조치가 나왔는데 수출환급세라든지 리커창 총리가 계속 나와서 지금 무역업체들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큐가 좋아서 좋았다. 근데 이제 지적하신 내용들이 맞아요. 정확히 맞는 게 얘네들도 약간 이제 소위 말해 똥줄이 타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다른 나라들 대비 수출 기업들은 당연히 좋죠. 좋은데 아무래도 이게 급격히 체력이 약해지고 있는 누적된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분명 조처들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뭐 텍스컷이라든지 환급을 더 해준다든지 이걸 보존을 해주는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상당히 지금 가격적으로 마진이 축소되는 요인은 맞아 보입니다. 네. 저도 한번 좀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앞서서 사실은 이제 조금 연장선상이긴 한데 통화정책 관련된 얘기를 저희가 했었는데 네. 최근에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는 뭐 누가 뭐라 해도 그 정책 정상화 또는 이제 긴축으로의 방향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중국을 보게 되면 지준율도 인하하고 뭐 그 폭은 크진 않지만 뭐 LPR 금리도 떨어뜨리고 약간 이제 역행하는 형태인데 네.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도 중국 물가가 뭐 수렴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높은 수준이잖아요. 근데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완화 정책을 쓴다는 얘기는 물가가 빨리 잡힐 걸로 기대를 해서인지 아니면 물가보다도 훨씬 경기에 대한 우려가 더 커서인지 만약에 후자라면 과연 이 정도 조치로 충분할까 이런 우려감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지적하신 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역행하는 이유가 물가에 대해서는 뭐 계속 본인들 얘기하는 공급적인 부분이고 구조적인 요인이라서 그건 금리 인하 인상과의 변동과 상관없이 본인들의 행정적인 규제라든지 이미 10월 달에 봤습니다만 중국 연료탄이 뭐 미친 듯이 올랐다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토막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위적인 조치를 통해서 하니까 결국에는 경기 포커싱이 맞는 것 같고요. 경기가 지금 떨어진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제가 저희 자료에도 있지만 보통 중국 그 성장률이 늦게 발표되니까 프락시로 얘기한 대형 지표로 볼 때 전기 사용량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전력난 이슈였던 그 전기 사용량 데이터를 많이 보는데 이번 11월 데이터 보니까 0.몇 %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물론 증가율이? 네, 성장률보다는 진폭이 커요. 원래 평소에 얼마 정도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는 뭐 작년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8~9% 나왔었고 진폭이 좀 크긴 합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는 성장률보다 훨씬 더 높고 낮아질 땐 마이너스 폭이 크긴 하나 기본적으로 보통 이 시즌쯤이면 3~4%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0.몇 %가 나왔다는 거죠. 그 얘기는 현재 제조 가동률이나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 소비 수요라든지 서비스업 수요라든지 내부적으로 좀 쓰는 것도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4분기 성장률은 저희가 뭐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게 베이스 요인까지 높아졌으니까 3%대가 나올 거라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지금 중국은 굉장히 경기가 가파르게 떨어지는 중이고 더더욱이 1, 2월 달에 방역을 저렇게 개미 한 마리 안 나오게 하고 있으니 내수 영향까지도 1200만 원을 셧다운했어요. 네네. 뭐 지금 뭐 거의 갇혀 있어서 그런 동영상도 돌고. 근데 아무튼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경기 떨어지는 속도에 대해서 조금 늦었습니다만 완충을 해야 되는 목적이니까 일단 금리 폭과 중요하지 않게 일단 방향 자체를 완화로 돌린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 중국이 이제 지난 10년 동안 저희가 항상 부채 위기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중국이 잔존 부채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금리를 과거에 뭐 20bp, 25bp씩 또 낮추고 옛날에 27bp, 39, 27 해갖고 뭐 이렇게도 인하했었는데 최근에 베이비 스텝으로 바뀌었죠. 근데 저는 과거 대비 베이비 스텝을 해도 된다고 보는 게 지속성만 있으면 잔존부채가 많아져서 지금 5bp의 인하가 과거 대비해서 실제로 상환 압력이나 이런 것들 더 크게 낮춰서 금리의 가성비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영향 측면에서 그래서 중국의 이제 지속적인 인하를 저는 주장을 좀 하는 거고 어쨌건 지금 경기하고 잔존부채를 가진 특히 부동산 애들이 실제 금리 올라왔으니까 부동산 같은 업체들의 상환 압력도 좀 빠르게 낮춰줘야 되는 부담을 안고 역행을 지금 하고 있고 아마 상반기 넘어서까지 공격적으로 하긴 당연히 어렵고요. 아까 이제 오 부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전체적으로 길게 못하고 짧고 굵게 이제 한 상반기에 시도를 계속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국 이렇게 베이비 스텝으로 가서 물론 영향력이 과거보다는 금리 인하의 영향력이 커지긴 했지만 하나 걱정이 되는 게 21년도는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수출이 매번 신기록을 내면서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리컨창 총리가 그렇게 걱정을 할 정도로 수출이 잘못하면 급락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출 주문은 좋은데 이제 마진을 가져가는 거나 이제 호황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기준이 좀 다른데 지금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황은 맞았고 2년 동안에 호황이 계속 유지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수출에서 중국 MS도 굉장히 높았고 이건 분명히 떨어지는 게 자명하니까. 근데 대신 생각보다는 연말까지는 좀 완만하게 떨어지긴 했죠. 근데 이제 지적하신 그런 운임 요인들, 실질 환율 강세 요인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분명히 겹쳐 있기 때문에 실제 내년 상반기에 수출업체도 실적 까봤는데 상당히 나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불안 요인이 있고 물론 이제 위에서 워낙 높게 올라갔다 보니까 떨어지는 각도에 대한 걱정은 타당해 보이고 분명히 이제 사전에 조금 대응을 하자. 수출도 지금 분명히 내년부터 올해부터 이제 좀 어려워질 거니까 이제 그런 경고에 대한 부분이라고 일단은 저는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확인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걱정이 뭐냐면 부동산은 연착륙은 시키겠다. 분명히 그랬는데 또 오미크론이니까 완전 셧다운 해버리고 소매는 못 올라오고 소비와 소매는 못 올라오는 상황이고 그거는 이제 베이징 올림픽까지 그렇게 할 거고 부동산 부양 못 하겠고 수출 꺾이고 금리 인하 이만큼 했을 때 야 이게 바로 올라올 수 있을까? 그리고 심리 제일 걱정하고 있는 거는 심리가 꺾인 것들이 이 정도의 금리 인하로 심리가 바로 바탕을 올려줄 수 있을까? 게다가 이제 계속 공동 부유한다고 홍콩 기업이나 인터넷 기업들 빵빵 때리고 있는데 이런 것도 풀어줘야지. 이런 걸 안 풀어주고 가면은 야 이거 원하는 것처럼 이게 턴이 나올 수 있을까? 중국 정부가 원한 것처럼 계속 의문이 들거든요. 굉장히 좀 그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아니, 걱정돼서 그래요. 걱정돼 맞습니다. 저희가 이럴 때 주식을 하면 좋은데 아무튼 근데 이제 뭐 지금 관성적으로 보면은 지금 저희도 1월달에 저희 이제 어제 낸 자료가 저희 연초에도 나와서 이제 이랬는데 간극 좁히기예요. 간극 좁히기. 근데 이제 간극이라는 게 저는 아직까지는 다 총체적으로 어렵다고 보진 않고 좋은 애들은 너무 좋았고 이 간극이라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간극 또 아까 말씀드린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의 간극 또 홍콩과 본토의 간극 그건 본질적으로 본토의 시가총액 70% 제조업이고 홍콩이 서비스업 70%다 보니까 각종 규제나 방역 이슈는 홍콩이 때려 맞는 거고 본토는 계속 돈이 이쪽 제조업으로 들어가니까 계속 좋았고 뭐 이런 건데 간극 메우기가 시작이 된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당연히 있는 게 정책은 조금 돌리는 것 같은데 경기는 가파르게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속도 더 빠르다 보니까 1, 2월에는 간극 메우기 시작하는데 약간의 그 각오는 해야 된다. 제가 인내력은 꼭 1월에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딱 센터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간극차가 아직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이 아직은 불안감이 더 클 거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는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분기로 보면 중국 성장률 저점을 저는 1분기로 예측을 하고 상장기업도 실적은 2분기 저점에서 턴어라운드로 보거든요. 그러면 뭐 물론 이제 작년 재작년처럼 V자면 좋겠지만 뭐 그럴 일은 이제 어느 나라도 없을 것 같고 중국의 경우는 연착륙만 일단 1분기에 시켰다는 증거들이 나오면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성장폭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상장기업도 수익성도 이런 거 보고 갈 수 있기 때문에 1분기를 좀 견디면서 신중한 낙관으로 말씀드리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불안 요인들이 산적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중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하는, 예를 들면 이제 뭐 인프라 투자도 있을 거고, 이제 1분기에 무기가 3가지가 있는데 금리 인하 같은 통화 정책, 그러니까 양적 완화하고 금리 인하 같이 하고, 인프라 투자 정말 오랜만에 세게 반등할 것 같고, 또 이제 미중 간에 저는 아직 미련을 갖고 있는 게 관세 인하 관련된 공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1분기에 무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늘 중국 투자하시는 쪽도 중요하지만 국내 보실 때 중국에 기대했던 혹시 요인들이 있다면 중국 관련주를 이번 1월 달에 불안할 때 변동성일 때 좀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는 여전히 2분기 방향성은 저점 이후의 반등에 대해서는 좀 이제 지켜보자라는 좀 신중한 낙관이긴 하고요. 그건 하나하나 조금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저기 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서 중국이 조금 해소를 하려면 그냥 그 개인적인 상황에서 야 이렇게 홍콩을 때려 눕혀놓고 심리를 턴시킬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지난 연말에 갑자기 차이나 드래곤 지수, 그러니까 미국 상장 ADR 기업들이 폭등을 하면서 무려 9%나 올랐어요. 네네네. 그 다음에 물론 지금 또 떨어지긴 했습니다. 살짝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네, 그렇죠. 너무 뚱땅지 같은 거예요. 갑자기 모든 주식이 그렇게 올랐거든요. 폭등을 했어요. 이게 왜 이랬는지도 궁금하고, 이게 뭔가 시그널을 주는 건가, 이제 더 이상 안 찍어 누른다는 시그널을 주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 해서요. 그러니까 저는 연말에 갑자기 말씀하신 그 ADR 종목들 폭등하고 홍콩도 같이 연동이 돼서 빅테크 플랫폼 업체들 오른 걸 보고선 일단 원인은 정확하게 뭐 봤을 때는 그냥 수급적인 측면이 크다고 보고, 저희가 빈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빈집 털이로 그렇게 폭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외사들이 일관된 움직임이 좀 있었다고 보는 거고요. 그날 이제 연말 ADR도 그랬고 홍콩 폭등할 때 보면은 본토에 내려가는 강구통 사우스바운드 자금은 휴장이었으니까 결국엔 외국인이나 홍콩 로컬 자금들의 움직임이 홍콩하고 이제 본토 같은 경우도 ADR도 이제 그렇게 움직였을 텐데, 저는 그러니까 외국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멀티플은 지난 5년 평균적으로 보면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저점이 와 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상황은 개별 종목들이 뭐 옛날이나 바이두, 텐센트가 대형주라고 했지만 실제 지금 급락 이후에 보면은 하루에 막 5%씩 움직여도 이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 펀더멘탈이 뭐가 확인돼서 그렇거나 아니면 규제를 안 하겠다라는 어떤 신호가 있었다기보다는 소위 말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추정치나 밸류에이션이 많이 급락한 상태에서 이제 빈집털이 비슷하게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1, 2월 달에 홍콩이 10%씩 올라도 저는 이상하지 않다고 봅니다. 워낙 많이 빠져서. 워낙 많이 빠졌고 추정치라는 게 애널리스트들이 제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중국 애널리스트 비슷할 것 같아요. 규제 보고 심리를 쫄면 결국에 주가 보고 추정치 낮춘다고 보거든요. 제가 지금 마침 딱 띄워놓은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올해 간극 매우기에 이제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본토하고 홍콩의 간극 매우기인데, 보시는 거는 위로 올라가 있는 게 본토의 EPS 추이고 밑으로 지금 3년째 빠진 게 홍콩이죠. 홍콩이야 뭐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4년째 디레이팅 되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까지 EPS 추정치가 빠진 거는 공포적인 요인도 있고 주가를 보고 애널리스트들이 더 낮춘 요인도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이게 뭘로 갭을 메울 수 있을까? 매크로 환경은 저는 어느 정도는 작년 대비 이제 조건이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갭이 좀 메워지고 규제 산업과 수혜 산업의 갭도 저는 조금 메워진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경제공작회의라는 회의에서 이제 연간 청사진 제시할 때 보면은 약간 이제 이상에서 현실로 좀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공동부유도 그렇고 탄소 중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금 보정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주가라는 게 또 신기하게도 이렇게 과도하게 공포가 있을 때 이제 뭐 워낙 오랫동안 빠졌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매크로 환경이나 정책 환경이 일단 갭 메우기를 시작할 거고,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아마 소비 경기가 제 생각엔 중국은 빨라야 2분기쯤 턴어라운드 하거든요. 1분기도 안 좋은 건 지금 자명한 상황이니까 충분히 이미 주가는 반영을 좀 했기 때문에 뭐 불현듯 하루에 막 이렇게 몇 프로씩 오르고 하는 확률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 아닌가. 그만큼 지금 추정치나 수급 상황은 굉장히 지금 비어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뭔가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지난해 성과로만 보게 되면은 뭐 미국 시장 S&P 뭐 28% 오를 때 항생은 막 15%인가 빠지고. 네, 항생 15%, 항생테크가 30%.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밸류 현상에서는 거의 바닥이니까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그냥 뭐 조금만 이렇게 살짝 뭔가 좋은 뉴스만 나와도 좀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악재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조금은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처치하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중국에서 가장 우려되는 거는 역시 뭐 뉴스에도 나오긴 하지만 헝다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거래가 정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늘 갑자기 거래 정지를 걸었습니다. 예. 이 헝다 이 기업을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짓누를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털고 갈 걸로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한데. 어려운 질문을 하시고 그러세요. 뭐 이게 진짜 저희도 뭐 텔레그램이나 제 코멘트 계속 보내면서도 사실 심지어 가상화폐 하신 분도 많이 저희 그 코멘트 공유해서 가시고 네. 이제 관심들이 좀 많아진 게 9월 이후부터잖아요. 네. 부동산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뭐 확인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헝다 관련해서는 항상 주장하는 게 헝다 때문에 생긴 부동산 리스크가 아니고 부동산 규제를 오래 해서 생긴 후발적인 요인으로 헝다 리스크가 사후적으로 생긴 거니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그래서 헝다가 어떻게 되는 것보다는 이 모든 원인을 제공한 중국 정부 정책 스탠스가 어떠냐, 그리고 돈이 어떻게 흐르냐를 보시는 게 중요한데 제가 보는 이제 헝다 이슈는 원래 어려운 기업이 더 어려워진 후행적인 요인. 결과론적으로 굉장히 뭐 매머드급 결과론이긴 하지만 굉장히 크지만 어쨌건 후행적인 거고 선행지표가 일단 돌아서느냐가 중요한데 선행지표를 볼 때 업황 보는 게 있고 크레딧 위험, 신용 위험 보는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업황 보는 건 결국에는 돈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출 증가율이 4분기에 2년 만에 반등을 했죠. 그래서 이게 세진 않아도 금리 인하도 하고 있고 아까도 지금 오 부부장님 얘기하셨지만 LPR에서 5년물은 주담대랑 연동이 되는데 이건 인하 안 했다. 이 얘기는 아주 세게 부양할 생각은 없다는 거죠. 근데 네. 중국 부동산을 세게 부양하지 않는 건 그냥 거의 그냥 상수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어느 나라든 부동산 세게 부양하는 나라는 없을 것 같고 아시아권에서도. 근데 이제 중국은 특히나 방주불초라고 그래서 2016년부터 시진핑이 거의 뭐 주택은 투기하는 게 아니야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완만하게 실수요 중심으로 턴어라운드 시킬 거라서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2년 동안 규제했던 것 쪽에서 이제 대출은 돌려놨기 때문에 상반기에 완만하게라도 이제 올라갈 거고 크레딧 위험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번에 헝다가 보면은 지금 주말에도 엄청 이번 신정 때도 뉴스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오늘 맞아요. 거래 정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정들이 있는데 보통 10월 달에도 작년에 거래 정지 잠깐 걸었을 때도 보면은 자회사 매각건 때문에 걸었었어요. 그때 이제 기대가 있었다가 매각 실패하고 다시 거래 이제 풀리긴 했는데 오늘도 보면은 자회사 중에서 헝다 자동차는 주가가 마이너스 8%까지 갔다가 오후정에 12%인가 15% 올라서 끝났거든요. 이거는 물건으로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베팅을 좀 한 거고 그래서 일단 저는 자회사 처리 과정이 계속 노이즈가 있을 거고 중요한 거는 헝다 리스크 해소 위원회라는 게 12월에 발족을 했는데 그 위원장은 당연히 허수아빈 쉬자인 회장이고 뒤에 있는 기업들을 보셔야 되는데 뒤에 있는 그 큰 손들이 지방정부 관련된 국영기업들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신다라는 배드뱅크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AMC라는 자산관리 그룹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그냥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질서정연한 걸 목표로 갖고 있고 대신 제일 중요한 건 여론이 악화된 것 중에 가장 그 부채 중에 제일 큰 부분이 매입 채무고 매입 채무가 결국에 온 전국에 퍼져 있는 지금 중단된 프로젝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인도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그 입주하는 데까지 해결이 되면 어차피 이 업체는 간판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배드뱅크하고 사실상의 지방정부 개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최악의 상황은 이미 지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업황이 언제쯤 빨리 이제 턴하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1분기쯤에 아마 한 번 더 내려갈 겁니다. 지금 건설 경기라든지 가격 신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려가게 되면 1분기 정도가 아마 이제 그 어떤 그 지금 사이클에서 최저점이 아닐까. 제 기억을 해보면 중국이 2015년에 중국이 부동산이 제일 위험했었는데 13, 14, 15년에 후행적으로 15년에 이제 문제가 생겼고 16년에 부양하고 금리 인하하면서 사실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크레딧 리스크가 항상 후행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실질금리 같은 것들만 저희가 체크 잘 하면서 1분기에 예를 들면 가격 신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정되는 신호만 들어오면 이 불쑥 그 리스크가 들어왔던 9월, 10월은 반복되지는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배드뱅크가 들어왔으면 사실 논리적으로 이제 정리 수순으로 들어간 거니까 큰 사건 안 터뜨리고 시간을 질질 끌면서 중간중간에 돈을 공급해주면서 어떤 식으로든 해결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저 자료도 잠깐 보여주셨습니다만 이 화면에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하이힐드 중국 하이힐드 스프레드 갑자기 굉장히 많이 올라가다 뚝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치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네. 절대금리 수치를 보면 과거 평균보단 역시 여전히 높죠. 굉장히 높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상태면 그야말로 하이힐드 관련 기업들은 이제 제일 겁나는 게 이제 그렇게 헝다는 정리를 한다고 해도 계속 걱정하는 게 이제 몇몇 업체 쓰러졌지만 이게 연쇄적으로 계속 일파만파로 계속 이 정도 하이힐드 금리가 아무리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이게 막 1000bp, 2000bp 근처면 못 견디는 업체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적하신 대로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는 중국 영내든 역외든 달러채든 위안화 채권이든 디벨로퍼 발행한 채권의 만기가 많이 몰려 있고 네. 그게 이제 보여드리는 하이힐드처럼 역외 달러채 중심으로 가장 공격적으로 이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방향을 예측할 수는 없는데 제가 이제 보는 실제 금리나 이런 걸 보면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실제 금리가 지금 오르는 추세가 1년째 유지가 돼서 최근에 실제 금리가 제 계산에 이제 부동산에서 느끼는 실제 금리다. 회사채에서 부동산 가격을 뺀 실제 금리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제 곡소리가 상반기에 나올 거예요. 근데 그 곡소리가 헝다 같은 정말 대물들한테 나올 거냐 아니면 중소형 업체들한테 나올 거냐인데 중소형 업체들이 나오면 중국 정부는 그냥 구조조정으로 볼 겁니다. 이거는 지난 5년 동안 중국 정부가 저희가 중국 갈 때마다 느끼지만 부동산 업체는 정말 집중도가 낮고요. 그냥 같은 동네 안에서도 정말 채권 발행 금리가 천차만별이라서 이 구조조정이 굉장히 필요한 산업이라 중점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구조조정이 오래 있을 거고요. 근데 그 구조조정을 할 때 헝다 같은 큰 업체들이 망하느냐 되게 중요한데 저희는 그 받치겠다는 신호들이 상당히 많이 격격이 좀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무조건 낙관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헝다 같은 업체들 중에 탑 50 안에 들어가는 업체들이 최근에 채권을 역내 은행 간 채권 시장 같은 메이저 시장 옛날이었으면 역에 가서 다 이제 해야 됐던 애들인데 역내에서 발행을 하게끔 신이 불러서 은행이 사주는 채권 시장에서 발행을 허용을 했고 실제로 이제 국영기업들부터 디벨로퍼들 발행을 했고 예를 들면 또 10월 중에도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제일 지금 디벨로퍼들의 문제가 뭐냐면 떠안으려고 해도 다른 업체들도 지금 부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그 중국 금융당국이 얘기한 게 뭐냐면 M&A 할 때 금융 지원 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량 자산을 매각을 하고 싶은데 헝다에 뭐 그룹사를 누구 걸 사고 싶어도 사는 업체도 부담이 있잖아요. 부채가 많고 동종업체에서 사주면 어려우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해체할 때 니네들 매수할 때는 금융 지원 해줄게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보시는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급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효과가 발휘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어쨌건 그 방향은 나와 있다. 그리고 방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저는 지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물론 거의 매주 이렇게 체크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시장이 아마 헝다에 대해서 2분기쯤 되면 좀 잊으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기에는 결국에는 본질적으로는 업황 바닥 확인만 하고 시제금리가 마이너스로만 다시 들어가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제 판단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저희가 체크해야 될 게 있는데 앞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현실화됐다. 중국 정부가 마치 ESG를 이상향해서 마구잡이 잡았는데 이제는 좀 현실적이 되어서 조금 풀어주는 분위기가 있다. 지난 그 3분기 전력 셧다운 같은 거는 이제 없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저희 한국에 있는 분들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그럼 또 철강 많이 만들고 화학 제품 많이 만들어서 또 해외 수출해 갖고 거의 뭐 덤핑 가격으로 얘네들 돌리기 시작하면 또 한국 업체들은 다 고사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이 있는데 어떨까요? 거기까지 풀어줄까요? 아니면 적절하게 유지를 하게 될까요? 그 이번에 경제공제회에서 했던 얘기 중에 작년 8, 9월 달에 중국 석탄 가격 폭등하고 막 공장 꺼지고 촛불 켜고 생활한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원인이 됐던 게 이제 석탄 수급 문제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방 정부가 무식하게 강제적으로 그 공장을 꺼버리는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껐던 원인 중에 하나가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라고 그래서 무조건 에너지 집약 산업들이 상반기에 예를 들어 뭐 3%씩 감축했어야 되는데 그게 넘어버리면 지방 정부가 자기 그 행정 관료들 KPI 평가 때문에 3분기에 그냥 꺼버린 거거든요. 실제로 해서 껐던 것들이 알루미늄 뭐 여러 가지 폴린이 가격들을 급등을 시켰는데 올해 뭐라고 그랬냐면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를 말을 좀 바꿔서 탄소 배출 이중 통제로 바꾸겠다. 즉 무조건 에너지 많이 쓴다고 이걸 꺼버리면 안 되니까 신재생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석탄 화력 발전은 용인을 하고
상당 부분 탄소 배출만 하는 거를 좀 발란해 보겠다. 도대체 어떻게 바르겠다는 건 저도 아직 모릅니다. 근데 네. 탄소 배출만 저감 목표를 정해서 지방정부를 푸시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태양광이나 관련해서 탈탄소 관련된 주가들이 좀 흔들린 요인인데 탈탄소만 과연 관련해서 지방정부를 푸시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아마 이제 상반기쯤에 지방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나올 거예요. 공장을 무조건을 여전히 더 끌지 아니면 실제로 그거를 명분으로 조금 느슨하게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확실한 거는 연말에도 나왔습니다만 철강 그다음에 뭐 시멘트, 유리, 화학 이런 산업에 대해서는 이제 증설은 없다. 이거는 일단 설비 자체는 증설이 없고 생산에 대해서는 유도리 있게는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좀 잡으면서 공급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 철강이나 이런 쪽에 대한 생산에 대한 구조조정 의지는 저는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관련주들의 스토리 중에 국내 특히 포스코나 이런 쪽의 스토리는 네. 중국의 공급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저는 공급에 대해서는 연간으로 생산이 여전히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제 가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지난 5년 동안에 저희가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을 보면서 걱정했던 상황까지는 안 갈 거고 네. 대신 말씀드린 탄소 배출 이중 통제를 도대체 어떻게 할 건지를 차후에 저희가 업데이트 좀 드릴 예정입니다. 네. 네. 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올해도 맑은 하늘 보기는 글렀네요. 그러니까 이게 겨울철인데 옛날에는 3만4온이었는데 요즘은 3만4미잖아요.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 네, 네. 예. 근데 저희가 과동률이 과거 대비 그 뭐 철강인 이런 거 주간단을 저희 보는데 가동률이 많이 절대 레벨은 많이 내려오긴 했어요. 이게 수요 문제도 있고 실제로 최근에도 뭐 1, 2월도 이제 그 패럴림픽 끝나는 3월 중순까지는 뭐 동북 삼성이나 네. 하북성 베이징 근처들은 일단 셧다운이 들어올 거잖아요. 가동률을 낮출 거니까 네. 전체적으로 미세먼지는 연도별로 계속 내려간다고 저는 생각 갖고 있고 국내 입장에서 그리고 중국의 생산은 과거처럼 쉽게 그렇게 탄력적으로 이제 키게 해준다라고 해서 그렇게 올라올 정도로 가진 않을 것 같고 무엇보다 시장에도 좀 간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 10년 동안 중국이 이 기업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특히 이쪽 철강, 화학, 조선, 평판유리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올라오는 그 공급에 대한 부분들도 비탄력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아까 이제 올림픽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네. 동계올림픽 2월 달인가 그렇잖아요. 네, 2월 초에 하죠. 패럴림픽까지 하면 3월에 왔었는데 3월 중순. 지금 네. 이제 올림픽 요번에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 특히 시진핑 엄청 신경 쓰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통제를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면 이제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올림픽이 어쨌든 끝나고 나면 그동안 좀 눌려섰던 뭐 투자 활동이든 소비 활동이든 이런 게 오히려 조금 반등할 그런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나요? 일단은 저는 방역 측면에서는 신경을 많이 쓴다고 보고 네. 전체적으로 이게 대내 행사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중국 언론에 이제 매일 중국 언론 보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과거 2008년 하계올림픽 때처럼 대외적으로 잘 보여야 되는 걸 신경은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잔치고 자기네만 잘 치르는 거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일부러 격화시키는 게 아니고 이번에 외교적 보이콧 이런 것도 중국은 별로 그렇게 집착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야기 별로 안 나오죠. 네, 안 나오죠. 왜냐하면 이번 행사는 본인들 시스템만 그냥 자랑 뿜뿜하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이제 방역은 근데 네. 그거는 본인들 자존심이고 본인들 그 어떤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저렇게 고집을 부리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패럴림픽이 좀 끝나면 어찌됐건 간에 내부적으로 그 지금 현재 제로 코로나 정책이 아주 느슨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강도는 1분기가 정점일 거기 때문에 눌렀던 소비나 리오프닝 섹터들은 분명히 좀 좋아질 거로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방역이 거의 저희가 장기금리하고 중국 확진자 수를 그려보면 거울처럼 따로 움직이거든요. 확진자 늘어나면 장기금리 계속 중국 빠지고 중국 금리가 작년 4월 고점 이후로 계속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려보니까 확진자랑 딱 거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방역이 지금 장기금리 누르고 있고 내수 침체를 불러오는 거니까 네. 소비나 서비스업만큼은 2분기에 동계올림픽만 끝나면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네. 측면에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측면에서도 중국 소비재 서비스업 기술적 반등을 보시거나 홍콩을 보시면 네. 2분기를 노리실 필요가 있죠. 이거는 기술적으로 올라가니까. 패럴림픽 할 때쯤에 백주나 이런 것들을 한번 네. 면세점이나 이런 것들은 잘 그렇죠. 관찰을 해야 돼요. 네. 여행이라든지 뭐 컨택 섹터들 네. 이런 것들 좀 강하게 오를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어쨌건 1, 2월 데이터가 확인은 안 되는데 가동률도 떨어지고 분명히 지금 뭐 박스 오피스라든지 저희가 이제 컨택 산업들 보는
대응 지표들이 있는데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저도 도대체 백신 접종률이 80% 넘는다는데 이렇게까지 막 빵서러 나가는데도 막아야 될 정도로 그러는 거는 분명히 이제 백신에 대한 어떤 신뢰도나 이런 거 당연히 낮을 거고 그런 걸 다 차치하고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이 방역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경기를 누른 요인일 수 있기 때문에 경기가 막바지 하락세를 반영하는 1월 달은 분명히 그런 섹터들이 여전히 변동성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는 매수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와,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 그야말로 말씀 듣고 느껴지는 게 중국 친구들의 애국주의의 향연이 되겠네요. 아마 저희 중계 보면 펄기 좀 타고 저희가 뭐 쇼트트랙 이런 거 보면 벌써부터 지금 막 굉장히 그 경쟁적으로 이렇게 집착을 하고 보면 굉장히 좀 열받는 일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괜히 그러네요. 괜히 이제 걱정 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자국이니까 당연히 1등인데 1등도 압도적인 1등. 이 자랑스러운 중국을 우리 봐라 중화민국이 드디어 중화로서 다시 한번 자리 잡는다. 우리가 원래 이런 민족이었다. 200년 만에 영광을 되찾았다. 이럴 것 같은 느낌이 아무래도 매체에 좀 많이 활용할 거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집착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겠죠. 올림픽 꼴보기 싫을 것 같은데 그 뭐 얘기가 나왔으니 이게 사실 또 우리들 관심이 또 내년도에 아니 올해죠. 이제 자꾸 해가 바뀌어 헷갈리는데 그렇죠. 시진핑의 사면임이 확정되는 시기랑 그 전후의 어떤 영향들인 것 같은데 또 뭐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도 조금 연관돼 있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이제 그거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 근본적으로 저는 계속 그 홍콩이나 이런 빅테크가 좀 많은 산업 혹은 공동부유 관련해서도 B2C 쪽에 이런 소비 기업들이 지난 5년 동안 굉장히 좋았던 생태계는 조금 이미 균열이 나서 이미 주가가 많이 땡겨왔다. 뭐 과도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계속 제조업이나 B2B가 많은 본토로 계속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하신다면 본토로 가셔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대신 지금 홍콩이 작년에 줬던 아픔 때문에 기존 투자자들의 경우는 지금 정리하실 때는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본토로 좀 넘어가는 전략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보통 한번 정책 기조가 바뀌면 기본적으로 플랫폼 업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올해의 경우는 새로운 규제나 입법은 없을 겁니다. 이미 작년에 가두리 여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올해의 검증 사항은 뭐냐면 이런 규제를 뭐 3년임을 노리든 정치적이든 어떤 거든 간에 이제 했는데 시장을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해서 어쨌건 이렇게 좀 깨진 게 생기면 결국에 수익성이 확인이 되고 애널리스트가 이거는 또다시 이런 광고 수입, 게임 수입 이런 것들이 돌아올까에 대한 점증이 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본질적으로 리레이팅 되기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이제 워낙 빠졌던 분에 대한 돌림이나 비어있는 수급에 대한 되돌림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반기로 또 갈수록 규제를 더해서가 아니라 수익성이 검증이 안 되니까 홍콩이나 ADR에 있는 빅테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추세적으로 신재생이나 이런 거 대비해서는 조금 뒤처질 수 있다는 게 여전히 저희 생각이고요. 그 3년임은 제 생각에 이번 올해는 이미 12월 달에 경제공작회의에서 정치 목적적으로 올해 안정 추구를 이미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을 위해서 작년에 했던 시도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좀 되돌림, 그러니까 취소는 아닌데 규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톤 조절을 할 겁니다. 그걸 또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중국 아시겠지만 중앙에서 뭔가를 바꾸면 지방에서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규제에 여러 가지 관성들이 남아 있죠. 하지만 이미 12월 달에 이제 중앙에서 다시 기조를 바꿔서 올해는 그냥 조용조용히 가자 혹은 안정적으로 가자라는 걸 정치적으로 좀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가을로 갈수록 규제에 대한 공포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부양산업들로 조금 넘어갈 가능성이 제가 과거에 한 13년, 14년 중국 보면서 경험상 그 정권 교체되니까 새로운 지도부 들어서는 가을에 들어서는 해의 경우는 실제로 많이 안정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뭐 제가 뭐 정책이 드린 거 좀 그럴 것 같고 어차피 3년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다고 전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중국은 당 시스템 내에서 본인이 3년임을 하려면 충분히 가능해 보일 정도의 세팅은 이미 작년, 재작년에 이미 됐다고 보고요. 명분만 확보했던 거고 이제 본인들 그 창당 100주년 때도 이미 어느 정도 선언을 본인이 했고 본인 위주로 본인 사상을 뭐 넣겠다고 당원에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명분까지 확보됐기 때문에 올해는 크게 무리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많이 눌렸던 공포감이 눌렸던 주식들은
반등의 기회를 줄 거고 반등을 할 때 이제 줄이는 기회. 그러니까 중국 투자의 포지션을 가져가신다면 계속 본토로 조금 확대하시고 소비나 플랫폼 기업들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나 기존의 포지션이 70%대였다면 뭐 30% 좀 낮추고 하는 이제 조금 줄이는 기회로 삼자라는 게 이제 저희 기본적인 희망 사항입니다. 예. 네. 네. 아닙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사실 트럼프 정권 시절에 뭐 미중 무역 분쟁이 상당히 심했고 1단계 무역 협상하고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사실은 이제 관심 속에서 잊혀진 것 같긴 한데 그 뒤에 들려온 뉴스 플로우를 보면은 당시에 무역 협상을 제대로 이행을 못했고 여전히 바이든 정부도 물밑에서는 여전히 중국에 대한 어떤 상당한 반감 이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네. 혹시 다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꼭 무역 분쟁이 아니더라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 그러니까 어차피 둘 사이는 안 좋을 건데 뭔가 이벤트화 돼서 이걸 또 우리가 막 고민해야 되는 그렇게 좀 불거질 만한 이슈거리가 혹시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특정 산업 측면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공급망에 대해서 서로 수직 계열화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시는 대로 기술 견제라든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블랙리스트 이런 쪽에서 조금 그 미시적인 측면이 많다고 보고요. 거시적으로 저희가 관세 계산에서 펀더멘탈 영향을 실제 2018년에 줬잖아요. 이제 그런 정도의 이슈는 크게 걸 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중국이 완전 시장을 금융을 개방해서 앞으로 금융이 털리는 문제가 생기거나 신용위험 쪽에서 있을 수는 있어도 현재 단계에서 바이든 정부의 하는 스타일을 봤을 때는 이제 악재로 측면에서 저희가 계산할 것들이 거시적으로까지는 없을 걸로 보고요. 제가 이제 좀 올해 그래도 예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차피 악재는 상쇄화된 측면에서 뭐 외교나 대만이나 기술 이런 것들은 어차피 이제 시장에 크게 영향을 더 안 주고요. 오히려 이제 제가 주장하는 뭐 관세 인하라든지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미국 쪽에서 이제 명분은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으니까 실리도 좀 챙겨야 되겠죠. 본인들 입장에서 뭔가 인플레 압력을 낮추든 중국과 이제 그 대놓고는 아니더라도 공존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공조가 1분기 좀 있을 걸로 관세 쪽에서는 보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역시 저는 더 부정적으로까지 이렇게 심각하게 저희가 시장에 수출주나 영향을 줄 정도보다는 기회 요인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게 최근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너무 그 질문에 깔끔하게 답을 주셔가지고 너무 명쾌한데 혹시 저희가 질문을 못 드렸거나 다 미처 못하신 말씀 있으면 아닙니다. 저희 또 어차피 제가 나오니까 증시나 이런 얘기는 나중에 또 나와서 또 투자 이제 직접 투자하신 분들 얘기도 그때 기회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3부 순서에서 우리 김경환 하나금융투자 신흥국 주식 파트장님 죄송합니다. 신흥국 주식 파트장님 모시고 중국 관련해서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할게요.